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천 길병원 호흡기내과의 황재준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폐암 및 호흡기 질환 예방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육 대상자분들이 보건교사라는 점을 제가 미리 들어서 이 관련돼서 인천과 학생에 대해서 조금 더 내용을 담았고요. 전반적으로 이미 많이 어느 정도 폐암에 대해서는 알고 계실 것 같아서 뭐 간단한 원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따로 좀 내용을 좀 줄여봤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의는 아래와 같은 목차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폐암 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2016년 WHO에서 전 세계 70세 미만 환자 중에 사망자 중에 암에 의한 사망률을 보여준 것입니다. 파란색으로 표기된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선진국에서 기대연명의 늘어남과 동시에 그에 맞춰서 암 발생이 늘어나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 일본도 포함되어 있어서 70세 미만의 환자 중에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전체에서 1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폐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는 폐에 생긴 악성 종양을 말합니다. 폐 조직에서 암세포가 생겨난 원발 폐암과 다른 조직에서 기원한 암세포가 혈관이나 림프관을 타고 옮겨온 전이암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많은 장기, 뇌나 간이나 폐 같은 경우는 이러한 원인에 의해서 전이암이 생각보다 많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폐암은 크게 소세포 폐암과 비소세포 폐암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소세포 폐암이 조금 더 예후가 안 좋고 진행이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소세포 폐암이 대부분의 폐암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나라 흔히 그러니까 비흡연 여성에서 가장 많이 확인되는 폐암이 비소세포 폐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실태에서 폐암에 대해서 알아보면 전 세계 암으로 인한 사망자 중에 폐암으로 인한 사망자가 18.4% 정도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180만 명 정도가 폐암으로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 관련해서는 여성 암 사망자 중에 폐암이 20%를 차지하고 있고 여성에서 발생하는 전체 암 중에 폐암이 8.4%를 확인되고 있습니다. 남성에서도 암에 의한 사망자 중에 폐암이 20%고 전체 암 중에 14.5%를 차지하고 있어서 남녀 공이 폐암의 위험성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폐암을 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담배입니다. 흡연이 가장 큰 위험 요소고요. 그 외에 공기오염, 그다음에 성면이나 라돈에 의한 암 유발도 확인이 되고 있고 그 외에 유전적인 원인도 여러 가지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국내 폐암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나온 데이터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면 2015년에서 2019년도 사이 환자를 봤을 때 점점 해마다 폐암 환자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5년도에 7만 3천 명 점점 증가해서 2019년도에서는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성별 환자 수는 남자가 62.8%로 여성에 비해 많고 전체 환자는 6만 6천 명 이상으로 적지 않은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암이 고령층에서 많이 발견하다 보니까 60대, 70대, 80대가 대다수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암에 대한 사망률을 보겠습니다. 폐암은 국내에서 발생률은 4위입니다. 그렇지만 사망률은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치료가 어렵고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사망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도별 사망률을 보면 2006년부터 2016년까지 건강검진과 여러 가지 진단기술의 발달과 치료에도 불구하고 폐암의 사망자 수는 다른 암과 다르게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췌장암, 대장암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요. 폐암은 계속 지속적으로 사망률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폐암이 증가함에 따라 폐암에 대해 점점 더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폐암을 또 병기별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크게 비소세포 폐암, 소세포 폐암으로 말씀드리는데 80% 이상은 비소세포 폐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폐암 1기, 2기, 3기, 4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기가 4기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만큼 진단이 늦고 이에 따라 사망률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소세포 폐암은 방사선 치료 포함 영역 포함 여부에 따라 제한성과 확장성으로 나뉘는데 역시 좀 더 진행이 됐다고 판단된 확장성 환자가 70.3%로 더 많은 것을 확인되었고 마찬가지로 진단이 늦게 된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폐암의 생존율은 어떻게 될까요?
보통 우리가 암에 대해서는 5년 생존율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국내 데이터인데요. 2019년에서 2097년에서 2014년까지 관찰 연구인데 보시면 점점 이제 초반에 4기 환자가 많고 검진이 증가하면서 1기 환자도 늘어나고 있지만 다행인 것은 5년 생존율은 점점 증가하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녀 공이 모두에서 증가하고 있고 이는 이는 그 약의 발전, 최근에는 뭐 고식적 항암제뿐만이 아니라 표적 항암제, 면역 항암제 등이 많이 나오면서 환자의 생존율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국내 한 연구진이 발표한 자료인데요. 그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국내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렇다 그러면 2000년대 후반대, 2020년 후반대에는 어떤 암이 가장 문제가 있을까, 사망률이 높을까에 대해서 연구를 발표했었습니다. 예전 데이터로는 인구 10만 명당 45.9명이 확인되었고 여성에서는 17명이 확인됐는데 20년이 지난 뒤에도 폐암은 남녀 공이 모두에서 가장 높은 암 환자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폐암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뭐 선생님들이셔서 대부분 간단한 원리 이런 걸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학생, 특히 여성 관련된 것을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폐암의 가장 큰 원인은 흡연입니다. 흡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좀 지난 데이터긴 한데 2015년에서 19년 사이에 미국에서 담배로 인한 연간 사망자 수는 48만 명이 확인되었습니다. 그중에 폐와 관련된 질환은 폐암이 29%, 만성 폐쇄성 폐질환, 뒤에서 따로 말씀 한번 더 드릴 질환이긴 한데요. 이 두 개를 합하면 50%입니다. 담배로 인한 사망자 중에 폐와 관련된 사망이 50% 이상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담배와 관련된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담배는 우리 몸 전신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단지 폐뿐만이 아니라 폐암이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요. 담배를 피움으로 인해서 발생한 독성 물질에 의해서 담배 연기가 지나가는 구강, 인후두, 그다음에 기도 직접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그 외에 담배로 인해 발생하는 2차적으로 염증 반응, 산소 발생 등으로 인해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모든 장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흡연율은 어떻게 될까요?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청소년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습니다. 올해 데이터입니다. 2020년까지 데이터를 정리한 거고요. 전체 학생 중에 흡연율은 4.4%가 확인이 되고 남자는 6%, 여학생은 2.7%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점점 흡연율은 줄어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저희 지역별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또 학년별로 알아보면 전체 흡연율을 보면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올라가면서 점점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남학생의 경우에는 중1 때 0.8%밖에 안 되지만 고3이 되면 13.3%, 거의 10명 중에 1명 이상은 담배를 피우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학생도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 인천 지역은 어떤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천 지역은 흡연율은 전체적으로 4.3% 확인이 되었고요. 전체 17개 지역 중에 한 6위에서 7위 정도의 그 흡연율을 보이고 있어서 중간보다 낮긴 하지만 다른 서울이나 대구, 부산에 비해서는 높은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자담배가 좀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학생들한테 많이 유행했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이 있죠. 담배를 끊기 전에 좀 사용하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사용하고 있지만 전자담배 또한 최소 28개 이상의 발암물질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청소년 건강행태 조사를 보면 2019년도에 청소년 중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펴본 경험이 있는 학생은 3.2%, 관련형 연기가 나는 전자담배를 펴본 학생은 2.6%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에서는 전자담배에서 다양한 향신료와 맛이 첨가되면서 유행을 하고 있고 이에 따른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2017년 한 해 전자담배가 인기를 끌면서 한때 청소년 흡연율이 78% 급등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2020년 2월경에 갑자기 전자담배에 관련된 입원 환자와 사망자가 증가하는 양상이 확인됐었습니다. 그 당시 미국에서
관련된 걸 조사해 봤었는데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 그 비타민 E 아세테이트라는 첨가물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는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물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미국 CDC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제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성 흡연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 담배 회사가 60, 70년대에 여성에 대해서 좀 강한 모습, 자아가 강한 남성과 비등할 수 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미지를 바탕으로 흡연을 광고를 열심히 했고, 현재 미국에서는 연간 그 2천만 명 이상이 흡연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2064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에는 거의 3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담배를 피는 여성들의 이유 중에 하나가 흔히 뭐 다이어트, 체중 감소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는데, 흡연을 하면 일단은 급성기에는 바로 반응이 오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가 되고, 흡연을 장기간 지속하면 신체 활동 저하, 비건강식 섭취 등으로 인해서 내장 지방 축적이 되고 결국은 대사증후군과 2형 당뇨병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아져서 살이 찌는 양상이 확인이 됩니다. 재미있는 연구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좀 예전에 나온 연구긴 한데요. 우리가 니코틴을 그러니까 흡연에 있는 물질 중에 니코틴에 노출이 되면, 니코틴 흡수가 되면 일시적으로 그 에너지 대사량이 증가되고 식욕 저하가 발생이 합니다. 이로 인해서 담배 피시는 분들이 처음에 체중 감소를 확인할 수 있고, 담배를 끊으면 체중이 약간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나곤 있습니다. 그럼 정말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연구가 있었는데요. 미국에서 그 간호사 5만 5천 명을 대상으로 8년간 관찰 연구를 시행했습니다. 보시면 처음부터 비흡연자는 8년이 지난 후에 몸무게가 3.7kg 늘었지만, 흡연을 한갑 이상 흡연을 하신 분들은 5.4kg가 늘었고, 중간에 금연을 했지만 예전에 담배를 많이 피셨던 분들은 8.2kg가 늘었습니다. 결국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흡연이 몸무게 증가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구강암이나 치아, 변색 등 다양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여학생들에게 체중 감소를 위해 담배 핀다고 말을 하면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 금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우리나라는 금연 프로그램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학생 지도를 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학교에 그런 걸 노출시키지 않고 싶은 학생이 있거나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면 보건소에서도 금연 클리닉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시면 지역사회 흡연자 누구나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연 상담 서비스, 일산화탄소, 니코틴 측정, 금연 보조제, 행동요법, 금연 치료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중요한 거는 무료입니다. 따로 비용이 들지 않고 누구나 원하면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금연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예전에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너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서 너무 그 부담이 많아서 제가 최근에 환자를 보내봤었을 때는 보건소에서 진행이 안 돼서 이런 환자들을 다른 병원과 연계해줘서 금연 프로그램을 지속할 수 있게끔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걸 확인했습니다. 금연 캠프도 있습니다. 장기 고도흡연하신 분들은 사실은 담배도 중독성이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한 번에 개인의 의지만으로 끊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금연 캠프도 보내주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한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앞에 2개의 금연 프로그램은 금연 두드림이라는 국내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걸 통해서 금연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최근 또 미세먼지가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화학연료, 자동차 배기가스, 공장 제조 과정 등에서 나온 여러 가지 대기 오염 물질들이 황산화물, 지수산화물, 암모니아 등이 있고, 이런 것들이 화학 반응을 통해서 미세먼지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런 1차적인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되고요. 미세먼지가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는 크기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세먼지, 2마이크로 이상의 미세먼지가 있고 그 이하 초미세먼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입자 크기에 따라 나누기 때문에 이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 또한 다양하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PM10 같은 경우에는 인후두까지만 진입할 수 있지만 PM2.5 같은 경우는 폐까지 진입이 가능하고, PM0.1 같은 경우는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폐 말단, 폐포까지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래서 우리 미세먼지 심한 날에 눈이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 눈에 자극이 돼서 각막염이나 결막염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당연히 그 기관지를 자극하기 때문에 코나 기관지, 폐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게 됩니다. 미세먼지는 직경이 작고 표면적이 상대적으로 넓습니다. 심혈관계, 만성폐쇄성 폐질환, 알츠하이머 질환, 위험 질환의 발생 위험들을 증가시킵니다. 또한 이런 것들은 사이토카인 변비를 유발하고 혈액 응고장애, 심혈관계 기능 저하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해서 많이 알려져 있고 최근에 또 더 관심이 되는 건 초미세먼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미세먼지는 미세먼지에 비해서 입자가 더 작아서 염증을 더 잘 일으키고 폐에 더 오래 머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침과 천식 등 호흡기 관련 질환을 더 악화시킬 수 있고 연구에 의하면 심혈관계 질환, 고혈압, 당뇨, 암 발생과도 관련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 후각신경을 통해서 뇌신경계를 침범하는 것도 확인이 됐는데요. 전반적으로 간단하게 모식도를 보여드리면 초미세먼지 흡입하고 이로 인해서 자율신경이 자극이 되고 뇌피세포, 그다음에 대식세포들 자극을 통해서 활성산소가 발생이 되고 이 염증 반응 등의 다양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발생을 하면서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키게 됩니다. 또한 몇 년 전에 발표된 연구에 의하면 코를 통해서 흡입된 초미세먼지가 그 코신경을 통해서 뇌로 들어가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뇌척수액에서 미세먼지가 확인이 돼서 당시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폐뿐만 아니라 여러 장기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2013년도에 WHO 산하기관 국제암연구에서는 그 미세먼지를 인간에서 발암성을 일으킬 수 있는 1군 물질로 분류를 했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10마이크로 평방미터당 10마이크로 증가함에 따라서 만성폐쇄성 폐질환으로 인한 입원율은 2.7%, 사망률은 1.1% 증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 미세먼지 농도가 10마이크로 이상 증가할 때마다 폐암 발생률이 9% 증가한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실제 WHO에서는 미세먼지로 인해서 연간 700만 명의 사람이 자기의 기대 영향에 미치지 못하고 사망한다고 보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인천 지역 미세먼지는 어떻게 될까요? 그 초록색은 미세먼지고 빨간색은 초미세먼지입니다. 보시면 인천 지역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비산먼지, 그러니까 도로 비산, 건설공사 등에서 가장 많이 확인이 되고 있고 비도로 오염원에서는 선박, 기계항공, 항공, 선박 등에서 가장 많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점점 미세먼지 농도가 감소하고 있어서 당국의 노력에 대해서 감사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미세먼지가 있을 때 어떻게 되냐? 최근에 핸드폰을 보셔도 그렇지만 미세먼지 나쁨, 좋음 간단하게 표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미세먼지 예보를 확인하시고 외출 갔다 오신 다음에는 개인 위생 관리,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꼭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KF 마스크,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 고령자, 폐기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밖에 외출을 자제하시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시고 과일, 채소를 섭취해서 이런 것들이 중금속 배출을 촉진시켜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제 만성폐쇄성 폐질환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언급이 되는 질환인데요. 흡연에 의해 발생되는 폐 질환 중에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확인될 수 있고 미세먼지에 의해서 악화가 될 수 있는 질환이기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만성폐쇄성 폐질환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정의는 유해한 입자나 가스 노출에 의해 유발된 기도와 폐포의 이상으로 인해 지속적인 기류 제한과 호흡기계 증상이 발생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해 입자라 함은 담배가 가장 많다고 할 수 있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오염 물질이 포함이 될 수 있겠습니다. 기도 말 그대로 공기가 지나가는 길이라는 표현이죠. 그리고 폐포는 우리가 실제로 폐 안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교환이 되는 그런 부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반복된 유해입자 노출과 이로 인해 염증이 반복되면서 정상적인 기관지는 이런 모양이 있다고 하시면 이런 모양이 있고 우리가 이제 그 근육과 그다음에 기관지가 있는데 이런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점점 진행하게 되면 기도가 두꺼워지고 기관이 망가지고 모양이 변하고 기도가 좁아지게 됩니다. 또한 아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한 번 이 문제가 생기면 회복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담배에 의해서 장기간 노출돼서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생긴 환자는
예전에 폐기능으로 돌아가는 것은 어렵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조심해야 되고 발생하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무서운 질환이기도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폐포도 정상적인 폐에서는 이제 폐포가 잘 유지가 되면서 산소 교환이 잘 되는데 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진행한 폐에서는 이런 것들이 망가지면서 이런 곳에 가래가 차거나 여러 가지 물질들이 차면서 반복적인 염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실제 폐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오른쪽은 정상적인 환자의 폐 CT 사진입니다. 가운데 건 심장이고요. 여기 검은 것들이 폐고 중간에 혈관들이 지나가고 기도가 보이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심하게 진행된 환자입니다. 이분은 검게 보이는 부분들은 폐 조직이 없고 공기주머니만 남아있는 폐 기종입니다. 전반적으로 폐가 장기간 이런 물질에 노출되면서 망가져서 없어지고 그 자리에 공기주머니만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말하면 폐 자체가 줄어드는 거고 이런 문제들에 의해서 점점 호흡곤란이 심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전 세계적으로 3억 8천 명 이상의 환자가 있고 해마다 300만 명 이상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에서 사망 원인의 3위 이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증상으로는 호흡곤란, 반복되는 기침, 가래, 피로감, 반복되는 감염 등이 있을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큰 위험 요소는 흡연입니다. 그 여러 가지 물질이 있어서 특히 흡연에 가장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연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주로 청소년기에는 증상이 없습니다. 점점 담배를 장기간 피면서 그런 피해가 축적되고 고령 60대, 70대, 80대에서 많이 발생하는 질환이어서 젊은 층에서는 이 병에 대한 위험도를 아직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만성 폐쇄성 폐질환과 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국내에서 발표한 연구인데요. 비흡연자에 비해서 흡연자가 암 발생률이 높고 같은 비흡연자끼리에서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의 암 발생률이 높습니다. 그럼 비흡연자와 COPD가 있으면서 흡연까지 같이 한 분의 암 발생률은 거의 6배 이상 차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둘 다 담배가 위험 요소이기도 하고 반복된 염증에 기인하기도 하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진단받은 분은 첫 번째가 금연입니다. 마지막으로 폐암 예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암 예방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금연이 가장 첫 번째일 것 같습니다. 금연, 간접 흡연을 회피해야 되겠고요. 모든 폐암의 약 90%가 흡연이 원인이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매일 한 갑 이상 흡연을 40년간 지속하신 분은 비흡연자에 비해서 폐암 발생의 위험성이 20배 이상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담배 끊으신 분도 담배를 끊고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면 당연히 안 피셨던 분에 비해서는 2배 정도 암 발생 위험률이 높지만 계속 흡연하는 것에 비해서는 암 위험성이 확 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성면, 비소, 라돈 등의 유발을 회피하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통해서 폐암 유발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많이 환자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그럼 과일이나 야채 같은 거 어떤 거 먹으면 좋을까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직까지 과일이나 야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암을 예방하거나 암에 도움을 준다라는 게 증명된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베타카로틴 연구에서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베타카로틴이 폐암을 발생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섭취를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야채랑 과일, 음식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확인된 결과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국민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요. 공통 기본 항목 중에 가슴 흉부 방사선 촬영, 엑스레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엑스레이만 찍으면 폐암이다 알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명한 연구인데요. 미국에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환자를 모집을 해서 2009년까지 한 군은 엑스레이로 폐암 검진을 하고 한 군은 저설량 흉부 CT로 폐암 검진을 해서 추적 관찰한 결과입니다. 내용이 좀 복잡해서 결국 결론을 말씀드리면 흉부 가슴 엑스레이만 찍은 군에 비해서 CT를 찍은 군이
군에서 훨씬 사망률이 20% 감소한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잘 찾아내고 조기에 발견이 되기 때문에 그 환자의 사망률을 줄였던 것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전 세계적으로 공유가 되면서 단순 엑스레이보다는 다른 검사, 자세한 검사에 대한 그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이유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많은 분들이 엑스레이만 찍으면 되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엑스레이에서 많이 확인이 되지만 확인이 안 된 부분도 있어서 놓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 정상이지만 잘 보면 밑에 이 간 뒤쪽에 숨어 있는 동그란 덩어리가 확인이 됩니다. 이 환자 CT를 찍어보면 앞에 간이 막고 있어서 보이진 않았지만 이렇게 뒤에 간의 진한 뒤쪽에 숨어 있는 암덩어리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그 엑스레이는 단순하게 빛의 통과 여부에 따라 엑스레이 통과 여부에 따라 검사하기 때문에 간이나 심장, 종격등, 그다음에 오른쪽 위나 다른 곳에 뒤에 숨어 있는 것들은 발견이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정확히 확인하려면 CT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검사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환자에서 CT를 찍는 것은 엑스레이에 비해서 방사선 노출량이 많기 때문에 모두 다 권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폐암 검진 사업을 시범 사업을 시행했었습니다. 총 수검자 13,345명 중에 69명의 폐암이 확인되었고 이 중 조기 발견율이 69.6%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일반 폐암 조기 발견율 20.7%에 비해서 3배 수준으로 폐암 검진 도입이 폐암 조기 발견에 효과적이라는 것에 근거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2019년부터 국내에서도 폐암 검진이 시작되었습니다. 대상자는 만 54세부터 74세 남녀 중 고위험군, 여기서 말하는 고위험군은 그 30감년 이상 하루 평균 담배 소비량의 흡연 기간을 곱한 것을 말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루에 담배 한 갑씩 30년을 폈으면 30감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고위험 환자들 대상으로 저설량 흉부CT를 촬영해서 검사를 해서 판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1인당 11만 원 정도의 비용이 청구가 되고 이 중 90%는 건강보험에서 지급하고 본인 부담은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 가구나 의료급여 수급자 등에는 본인 부담이 아예 없습니다. 따라서 담배를 많이 피시는 폐암 고위험 환자분들에게는 적극적으로 폐암 검진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사선이 엑스레이보다 노출량이 높기 때문에 너무 어린 사람이나 비흡연자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기는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이상에서 폐 관련, 폐암과 호흡기 관련 질환 예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